불러볼게요. 이정재 감독님. 네, 박수. 안녕하세요. 자리 그럼 저희 앉을게요. 두 감독님이 같이 작업을 했던 작품이 1999년 태양은 없다잖아요. 그 제목을 보면서 없다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태양 있었네요. 지금 영화의 신과 그리고 그 영화의 신과 함께하는 태양이 같이 오셨습니다. 먼저 아까 박수를 좀 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큰 박수로 한번 기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. 감독님께 잠깐 지금 아마 이제 지금 영화를 막 보신 분들도 흥분을 하셨겠지만 어제 VIP 시사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셨어요. 근데 정말 이 표현이 어울리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찢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열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으신가요? 오늘 몇 시간 채 지나지 않았어요. 그런 잘 못 느꼈는데, 너무 재밌게 보자고 뭐 강요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. 제가요? 제가 강요했어요? 박수 강요하고. 아니에요. 그냥 아무튼 저 같이 영화 어저께 봐준 사실 VIP 시사라고 하지만 저 영화 동료들이 보잖아요. 제 친한 감독들, 친한 배우들, 또 친한 제작자, 또 저한테 이제 선배님들, 뭐 후배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술도 좀 먹고 그랬습니다. 네, 감독님을 술을 맞게 만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영화인들이 같이 박수를 쳐준 영화여서 술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영화인들이 품평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감독님께서 아마 이분의 품평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셨을까. 오늘 지금 처음으로 이 영화를 보시고 좀 쓴소리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분입니다. 바로 이정재 감독님이신데요. 이분이 작년 헌트로 청룡 영화상 그리고 또 하하 영화 비평가 협회상 등에서 신인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핵으로 등장을 하셨죠. 이 감독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서울의 봄이 과연 어떤 영화였을까? 너무 어린애가 만든 영화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. 그럴 리가 있나요? 네, 막 보셨죠? 네, 저 오늘 봤습니다. 너무 뜨겁게 봤고요.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꽉 차게 찍을 수 있을까? 내용도 그렇고 비주얼도 그렇고 어떤 그런 감동마저도 이렇게 꽉 채울 수 있을까? 역시 김성수 감독님이 진짜 화면을 찢을 듯한 어떤 그 에너지는 매 영화에서 항상 있었지만은 이번 서울의 봄이 최절정이신 것 같고 정말 이런 영화야말로 극장에서 꼭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보면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. 이게 최절정이라 하면 이제 신인 감독 이정재에게 좀 자리를 물러주고 박수 칠 때 떠나라 약간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좀 경쟁 의식도 느끼지 않으시나요? 아니 또 제가 또 출연을 또 해야 되니까 계속. 알겠습니다. 아마 이제 이 영화는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이 연출력뿐만이 아니라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들은 그동안 바쁘다 하셨는데 서울의 봄을 다 찍고 계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. 근데 그 자리에 유일하게 또 안 계셨어요. 저는 그때 헌트 후반 작업하고 있을 때여서 도저히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죄송하게도. 네, 태양은 없다를 같이 한 정우성 배우님을 또 이렇게 여기에서 정말 역대급으로 멋있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좀 탐이 난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요. 처음에 이제 우성 씨가 참여한다고 하니까 나도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래서 막
좀 마음도 좀 이렇게 뭐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난 뭐 좀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후환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영화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성 씨의 그 연기를 보니까 우성 씨 연기가 너무 이 영화에서 이 푸근하고 또 네. 가슴이 따뜻하고 넓은 어떤 그런 지휘관 혹은 이제 아버지의 삶까지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그래서 뭐 동료이고 친구이고 뭐 하지만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정우성의 다른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 마음이 따뜻했고 역시 이제 정우성이라는 배우를 정말 진짜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또 감독님이시잖아요. 네. 그 모습이 또 느껴지니까 뭐 그냥 김성수 감독님 영화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정우성의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분이 또 함께 만드니까 뭔가를 해냈다. 또 네. 해냈구나 이 두 분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약간 이제 그 너무너무 두 분의 협업에 대한 어떤 칭송의 멘트가 굉장히 기분 좋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 나는 왜 빠졌을까 좀 쓸쓸한 어떤 그런 기운도 느껴지는데 과연 이 두 분의 대화에 대해서 정우성 배우님께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? 네, 그래서 제가 정우성 배우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럴 줄 알았어. 여러분, 네,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네, 정우성 배우님 좀 밖에서 찢었다, 너무 멋있다, 역대급이다, 이 두 분의 협업 또 해냈다 이 얘기 좀 들리시던가요? 네. 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주임 감독님께서 서울의 봄 지구에 하신다는 얘기 듣고 그럼 저도 껴야지 하고 잘 오셨죠? 네. 글쎄요, 뭐 좋은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리는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얼떨떨할 정도로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 여기 지금 그 약간 이 무대가 천상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제가 영화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태양 그런데 또 다른 태양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는 지금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계십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태양은 없다 이후에 이런 그 쓰리샷 이걸 보는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굉장히 매번 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. 진짜, 네네. 그러니까 이렇게 그 관객분들의 이런 현장이 잘 없는데 이렇게 있을 때마다 좀 그 기분들을 좀 느끼시지 않으실지. 아니 지금 이렇게 함께 감독님과 정재 씨와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 게 진짜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. 98년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. 네. 아 진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식장에서. 태양 없다 제작 발표할 때 같이 앉았었어요. 네. 진짜 여러분에게 박수를 드립니다. 네, 행운이십니다. 감독님께서는 좀 이 지금 사실 이제 그 두 분은 계속 이제 좀 협업을 하셨었는데 관객분들은 세 분이 다시 그런 모습들을 작품으로 보여주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긴 했었거든요. 그런 열망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정재 감독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계획이 있으셨는지 지금도 뭔가를 좀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. 사실 저희가 한 15년 전에 같이 영화를 하기로 의기투합을 해서 시나리오도 써보고 뭐 했었습니다. 근데 또 다 세 분 다 그러니까 뭐 저까지 이제 세 명이 다 바쁘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나오지를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 또 촬영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좀 잘 완성이 못 된 기억이 있는데 빨리 해야죠. 공식 멘트예요. 네, 빨리
김성수 감독님께서 진짜 그 98년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있었던 데야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분이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셨고 활약을 하셨고 그때 청년이 이제는 중년이 되었습니다. 네, 어떤 좀 감회가 있으신지 두 분을 바라보는 심정을 좀 네, 감독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. 그 지금은 또 두 분 다 감독님 되시고 뭐 어마어마한 우리 대스타시고 정재 씨는 뭐 또 세계적인 그런 스타로 이렇게 발돋움해서 지금 뭐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분이 됐는데 사실 그 98년도에 그 제가 이 두 분이랑 태어나부터 할 때도 두 사람이 어마어마한 스타였습니다. 예. 그렇죠? 네네. 예, 정재 씨는 그 모래시계라고 거기서 제이라는 역할로 그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은 그 모래시계는 그때 그 전 국민이 그 저녁이 되면 다 한꺼번에 지금으로서 상상도 못하는 50%가 넘는 시청률을 보였어요.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정도로 모든 사람을 붙잡았던 드라마인데 전 국민의 시계였죠, 시계. 그렇죠. 시계죠. 시계. 모래시계가 아니라 전 국민의 시계였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천상계에 있던 스타였고 또 우성 씨도 또 좋은 작품들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탑 배우였고 그래서 두 분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 주목을 받던 작품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감독으로 저도 젊은 감독이요. 저도 30대였으니까 이제 제일 크게 웃으시네요. 네, 오늘. 누가 제일 크게 웃었어요? 네, 이름 적어서. 네. 감독님의 나이가 늘 같지는 않았어요. 그 98년인데 아 이렇게 벌써 세월이 지났나 싶은데요. 근데 또 두 분을 보면 그때하고 더 이제 더 원숙해지시고 더 이제 멋져지셨지만 그때처럼 두 분 다 뭐 아직도 멋있고 또 그만큼 자기 관리도 철저하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그때 위치랑 동일한 위치 그리고 더 높은 그 위치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두 분을 보면 뿌듯합니다. 같이 오늘 이렇게 앉으니까 네. 감개무량하네요. 네. 정말 그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작품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각인이 되어서 아마 감독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떠오르는 작품들 많으셨을 텐데 두 분에게도 감독님에 대한 좀 화답을 어떤 연출자로 같이 이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서로 힘이 되셨는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 비트라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었고 두 분이서 이제 먼저 비트라는 작업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태양은 없다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됐죠. 근데 그 전에 제가 촬영을 했던 다른 작품들하고 좀 달랐어요. 이 두 분이서 계속 대화를 하시면서 시나리오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영화 작업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촬영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거의 무슨 합숙소 같은 그 모텔에 모여서 영화사 앞에 이제 방을 하나 이제 잡아가지고 거기서 셋이서 계속 리딩을 하고 계속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그러면서 캐릭터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계속 뭔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바꿔나가는 그 어떤 그런 굉장히 그 젊은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영화의 열정에 대한 에너지가 그때 저는 좀 처음 느꼈었고 그 다음에 영화라는 작업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됐었던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예요. 아마 이 많은 작품들을 배우로 또 이렇게 감독으로 하시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재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우성 배우님도 마찬가지로 네, 또 같은 인상을 좀 받지 않으셨을까. 먼저 또 김성수 감독님이랑 같이 그런 분위기를 만든 배우님이시기도 하세요.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은 이제 뭐 감독님이셨고 또 동료 배우였고
그 관계성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 이상에 늘 언제나 그러니까 나를 입증해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있어요. 그러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에 편하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내가 좀 실수해도 이해해주고 물론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늘 좋은 동료로서 그리고 좋은 배우로서 이렇게 같이 작품을 안 하더라도 다른 작품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이 저에게 주는 어떻게 그 건강한 에너지겠죠. 그래서 늘 그런 어떤 긴장감을 늘 갖고 대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그러니까 동료이자 감독 이상의 어떤 의미를 늘 주시는 두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작품을 같이 하거나 혹은 지금처럼 이렇게 서울의 봄을 따로 해서 이렇게 보고 네. 이렇게 평가받을 때의 그 기쁨이 좀 남다르죠. 네. 아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가 소중하듯이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이 자리가 이 세 분에게도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. 태연 없다에서 그 도철과 홍기가 이제 그 나이를 까거든요. 서로. 그때가 그 74년생이야. 막 이렇게 막 거짓말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보신 따끈따끈한 작품의 배경이 1979년입니다. 어떻게 보면 그 청춘들이 아직 굉장히 어렸을 때 그 시절이고 지금 관객들 오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보니까 그 세월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감독님께는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30대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10대 시절도 있으셨습니다. 김성수 감독님에게도. 감독이라는 그런 어떤 영화인이 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비슷한 그 청년기를, 소년기를 거쳐온 사람으로서 먼저 이 시기를 거쳤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해야 할 어떤 그런 명분 같은 것들도 영화 감독 이전에 좀 있지 않으셨을까? 어떻게 이 작품 만들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감독님께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제 태양은 없다를 벗어 던지고 2023년으로 오겠습니다. 특히 또 저희들끼리 가끔씩 만나긴 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러 영화 팬들 앞에 같이 앉으니까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때로 확 가버렸어요. 근데 야 이렇게 그 25, 6년이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진짜 한순간에 그 시간 속으로 확 가게 된다는 게 너무 좀 놀랍네요. 그래서 두 분 얘기할 때 계속 같이 그때 일할 때 생각이 막 머릿속에 나왔어요. 그 어렸을 때 듣던 그 유행가 들으면 한순간에 몇 초 만에 그 시절로 돌아가잖아요. 그렇죠. 네네. 그래서 두 사람 제가 이 두 분하고 태양 없다라는 영화를 찍던 그 시절이 저한테는 참 아름다운 시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때로부터 잘 빠져나오지 못하겠네요. 진짜 신기하네요. 네, 정말 감독님께 박수 한 번만. 네. 태양은 없다는 그때 좀 제가 어렸을 때 좀 방황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러던 그런 저의 어떻게 보면 좀 어지러운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가 그 영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 자신과 제 친구들의 얘기가 태양은 없다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많이 방황하던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되게 방황하고 공부 좀 잘 안 하고 그랬어요. 근데 그때 대학 입시가 다가와서 되게 긴박한 무렵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그때 이제 잔치를 했어요. 예전에는 집에서 잔치를 하니까 그래서 큰 행사가 있어서 잔치를 하느라고 제가 이제 어머님이 제 방을 손님들한테 내주고 저는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동네를 할 일 없이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장갑차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, 동네에서. 그래서 그 장갑차를 보고 막 쫓아갔는데 그게 이제 제가 다니던
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그 한남국민학교 옆으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거길 가는데 그때 총성을 들었어요. 근데 밤에 그 동네에서 저 한남동인데 총성이 어찌나 크고 얼마나 무섭던지. 근데 그거를 이제 군인 아저씨들이 막 가라 그랬는데도 그 호기심이 많은 나이여서 그런지 또 제가 그 공부에 대한 호기심은 없지만 그런 뭐 싸움 구경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. 그 총성이 너무 무서웠지만 그 자리를 못 떠나고 그 좀 높은 데로 올라가서 그걸 계속 구경했어요. 그게 그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 그 보안사 요원들한테 불법으로 납치되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보지는 못하고 그 소리만 들었는데 그로부터 제가 이제 그날이 이제 12월 10일이었죠. 아마 그때가 제 생각으로는 7시 반쯤 됐던 것 같은데 그 사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어떻게 오래 여러 가지 제 인생의 경로를 거치면서 또 우리 그 하이브 미디어 코프의 김홍국 대표님이 2019년에 저한테 그 시나리오를 딱 줬는데 와 이게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와 이게 운명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 이게 어떻게 그로부터 이제 그 시나리오를 처음엔 섭뜻 못 잡았지만 그 시나리오가 저 발목을 붙잡고 놔주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영화까지 만들게 됐습니다. 네. 저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영화 보면 누구나 그 악의 세력, 빌런들에 대해서 공분을 살 수밖에 없고 이 전두광 미친놈 저는 막 할게요. 네.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영화적으로만 진짜 재밌는 장치로 그 빌런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면 사실 감독님의 영화적인 욕심이 앞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 빌런을 멋지게만 그리지 않고 정말 한국 사회를 지금 이렇게 병들게 어떻게 보면 그 세월 동안 만들고 많은 민주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곤혹을 치르게 했던 그 사람을 제지하는 이태신이라는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정말 아까 이정재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멋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품고 가는 그 캐릭터를 제안을 받으셨고 연기를 하셨는데 정우성 배우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거의 이제 그 철망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 감독님이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리고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들 그것들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풀 수 있을지를 좀 보여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하셨는지. 사실 어떤 마음을 갖기보다 어떤 인물로 비춰질지 막연하게 그리고 어렵게 이태신을 찾아간 것 같아요. 이제 감독님이 서울의 봄을 하신다라고 이야기 듣고 이제 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. 뭐 봐줘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캐스팅이 점점 돼가는 모습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이게 점점 이게 나한테 오겠구나. 정말 나한테 오겠네. 그걸 느낄 때 이제 뭐 오면 어쩌겠어 해야지 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? 아니 근데 네. 마침 그때 이제 정식으로 제안을 했을 때가 헌트 촬영 끝난 거의 직후였어요.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그 우려를 말씀드렸죠. 이제 헌트의 정도라는 인물과 이태신이라는 인물이 다른 상황 속에 완전 다른 인물이긴 하지만 외피적으로는 어떤 한 인물과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그 맥락상에서만 따라와서 본다면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괜찮으시냐? 뭐 상관없으시다고 네. 말씀하시고 감독님은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하고 계세요. 완전하게 거절을 당한 걸로 맞죠?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감독님을 또 밀당을 잘하거든요. 영화사에 이제 가서 한 3시간 동안 제가 답을 안 드리고
계획을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태신 계획을 했더니 숨을 계속 쉬더니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나 너 안 하면 안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. 영화를 이 영화를 네. 그래서 해야죠 감독님 어쩌겠어요. 했더니 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원국 대표한테 전화해서 안 돼! 바로 말씀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약간 기억의 왜곡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두 분의 얘기를 한꺼번에 조합해서 들어보니 정우성 배우님께서는 종국에는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감독님을 늘 좀 애간장이 타게 만드는 배우라는 데는 이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. 죄송한데 제가 잠깐 껴도 될까요? 네. 헌트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들다고 그랬어요.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맥락이 왜냐하면 그게 그 같은 시대 비슷한 시대에 헌트는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감독이 계시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약간 좀 지난 시기로 80년. 네네.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이제 김정도하고 박평호라는 두 인물을 연기하시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연관된 문제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넘어온 그 세력들, 그 리더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연달아서 이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는 게 좀 이게 자기 캐릭터를 보여준다는 것도 그렇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얘기가 너무 맥락이 맞았는데 근데 저로서는 그 이태신 캐릭터는 꼭 우성 씨가 했으면 해서 이제 좀 제가 스토킹을 했죠. 예. 네, 이 사건의 전말을 이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전두광의 불이라면 이태신이 불과 물의 싸움처럼 보여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물은 둘째치고 그냥 그 전두광이라는 불 앞에서 장작이 돼서 타버릴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정말 막연했어요.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이렇게 티격태격도 많이 하는데 감독님한테 사실은 가장 의지하면서 쫓아갔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. 이태신은. 감사합니다. 네, 두 분의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협업으로 다행히 이태신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드는.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두 편의 그러니까 원정 헌트라는 작품으로 연출자로서 또 배우 정우성을 경험을 하신 건 거잖아요. 왜 김성수 감독님은 이렇게 정우성 배우가 필요했을까요? 아무래도 가장 믿는 배우라고 이제 생각돼요. 김성수 감독님한테는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가장 믿는 영화의 동지라고 생각돼요.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영화를 봤지만은 이태신의 역할이 극 중에서 상당히 어려웠었던 캐릭터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출렁대고 넘실대고 막 파도가 치는 어떤 그런 감정을 굉장히 잘 누르면서 이제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마 김성수 감독님도 시나리오를 쓰실 때 이 인물만큼은 막 무한해동하지 않고 영화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다 자기의 어떤 그런 충심으로 감싸는 듯한 어떤 그런 인물로 표현하시고 싶으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근데 사실 그런 연기를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. 영화 전체를 다 조금씩 빌드해 나가는 어떤 그런 감정선을 연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마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정우성밖에 없다 그런 또 믿음 때문에 또 제안하신 것 같아요. 네. 또 이정재 감독님의 또 정우성 배우에 대한 이 예리한 말씀에 굉장히 이제 그 따뜻한 그런 인상까지 배어나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가 여러분들이 러닝타임이 처음 들어오실 때는 좀 긴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.
좀 길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영화 보시고 나서 잘 못 느끼지 않으셨어요? 네, 진짜 거기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이제 그 설계, 이 전체 영화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, 이 연출적인 역량이 정말 빛을 발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는 이 사건이 하룻밤에 12월 12일 1979년 그 9시간 안에 벌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감독님 영화 연출하실 때 이 전체 설계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 관객분들께 한번 힌트를 주신다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있으셨을 텐데. 헌트의 설계도를 약간 좀 참조 많이 했습니다. 네. 이게 약간 좀 그 농담처럼 들리시든 모르지만 헌트 정말 제가 그 영화 준비하실 때부터 왜냐면 제가 정재 씨랑 친하니까 그 시나리오도 보고 뭐 고친 것도 보고 그랬는데 감독 제안도 거절하시고 그 속도감 근데 그 막 액션이 벌어지고 막 그런데도 계속 그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. 사실 보통 영화들은 액션이 진행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액션이야 이렇게 하고 또 액션을 보여주고 뭐 여기서부터는 뭐 무슨 감정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데 헌트는 그런 스토리와 인물의 어떤 내면과 액션과 모든 게 이제 같이 동시간대로 진행되는 굉장히 특이한 영화적 경험을 봤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재밌게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서울의 봄에서는 이게 9시간 동안에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이제 요초에서 동시에 9시간이 같이 흐르는 거잖아요. 일반적인 영화들은 이제 필요한 장면에서만 또 멈췄다가 시간이 흘러가고 또 중요한 인물한테 가서 멈추고 하는데 이 영화는 이제 그렇게 그 같은 시간대에 있는 한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런 시간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썼고 또 헌트의 그 기가 막힌 촬영을 했던 이목의 촬영 감독이 네. 또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봄의 촬영 감독입니다. 그 조명 감독도 같은 분이고 그래서 그런 관객들이 그 9시간을 볼 때 그 마치 그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9시간 동안 같이 달려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본다면 관객들이 이 혼란의 9시간 동안에 여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무수한 인간들이 있지만 그 인물 하나하나보다는 그 수많은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심하고 또 하는 그 사람들의 각자의 그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 판단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런 방식을 취하고 그런 방식에는 이제 그 헌트도 또 서울에 공당한 이목의 촬영 감독의 힘이 굉장히 네. 크고 그랬습니다. 네. 아마 뭐 여러분들도 이 촬영, 조명, 이 영화의 미술, 프로덕션 여러 가지 그 각 한국 영화 스태프분들의 어떤 인프라가 어느 정도 지금 절정인지를 경험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서 헌트에서 참고를 하셨다. 약간 눈치를 채셨나요? 영화를 보시면서? 그냥 말씀하시는 거고요. 헌트를 보셨을 때는 벌써 촬영 다 끝나셨을 때였을 거예요. 괜히 그냥 저 오늘 여기 와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고. 그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 9시간 동안에 각 그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인물들이 각자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작전과 그 긴박한 순간을 너무나도 이 2시간 20분 안에 그냥 확 압축을 해놓으시니까 저는 솔직히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계속 봤어요. 진짜 아마 이제 그 여러분들이 헌트를 보시면서도 저는 이제 그 긴박감 속에서 이제 그 역사가 모자이크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분명 경험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헌트를 만든 또 연출자로서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서 정말 이 장면은 어떻게 이렇게 찍으셨을까, 어떻게 이렇게 구상하셨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. 한 장면 꼽아주신다면. 뭐 장면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많고요. 솔직히요. 너무 훌륭하고 너무 멋진 장면들이 많은데
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마지막에 이태신이 그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는 그 설정은 네. 이거는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, 사실은 이거야말로, 이 장면이야말로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뜨거움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. 그래서 굉장히 영화적인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자마자 여쭤봤어요. 네. 형, 그거 혹시 감독님, 그거 혹시 그 장면은 누가 쓰신 거예요? 왜냐면 여기 이 글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꽤 네네, 많이 있으셔서,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. 그럴 때는 뭐 당연히 뭐 감독님이 이제 생각을 해내셨고, 우성 제가 씨, 썼어 이러셨어요? 네. 아니 뭐 그래서 우성 씨를 위해서 쓰신 것 같아요, 사실. 네. 그 저기 내가 썼지. 우성이가 키가 크잖아. 아니 그때부터 잘 아, 네.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우의 어떤 그 프로포션과 그런 배우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파악을 하셔서 이런 장면으로 설계를 하셨다고 합니다. 뭐 고생해주신, 그 장면을 위해서 고생해주신 정우성 배우님, 그리고 연출하신 김성수 감독님, 그리고 그 장면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끄집어내주신 이정재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. 저희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처음 보시고 흥분을 하고 계시고 궁금한 점도 너무 많으실 텐데 이 세 분께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이 채택되신 분께는 저희가 이제 굿즈가 있어요. 서울의 봄 굿즈. 네. 그 리유저블 컵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. 그걸 계속 서울의 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물 마실 때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네, 그 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손 들어주세요. 네. 저희 이정재 감독님께 네, 한 분 채택할 수 있는 부담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 네, 5번째 줄인 것 같아요. 네. 이제 이정재 감독님이 낳으신 김정도와 그 김성수 감독님이 낳으신 이태신이 어쨌든 전두광과 천수호를 죽이려는 목적은 같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두 인물의 또 공통점 혹은 닮았다고 생각하는 점 아니면 또 차이점,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. 네. 우성 배우님이 답하기 딱 좋은 질문이에요. 네.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, 사실. 어떻게 보면 사실은 헌트는 사건에 휩쓸린 어떤 인물, 이렇게 사건과 함께 가는 이야기죠.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는 그 명분이 앞설 수 있는 거죠. 그때 똑같은 이태신이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이태신도 분명히 명분을 중요시하고 있죠. 하지만 그 선택지에서의 이 고민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관점이 이태신은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고찰적인 어떤 탐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태신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막 이렇게 대의를 앞세우지 않거든요.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난 중요하지 않아. 그리고 이 싸움이 지든 이기든 난 상관없어. 그냥 내가 군인으로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것뿐이야.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. 약간 이게 이제 인간으로서 그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선택에 대한 어떤 의미를 앞에 내던지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가 갖고 그냥 묵묵히 가느냐 의 차이인 거죠. 정도는 약간 조금 이렇게 그 명분적인 어떤 싸움에서의 그 명분을
그리고 이제 장르 자체가 이제 그 박평화의 명분 대립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태신은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 그 사실은 그 서울의 봄에서는 많은 인간들이 나오고 그 인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인간의 선택이 우리 내면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. 근데 우리는 네 내면 속에 있는 그 선택의 생각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이제 본인의 의지인 거죠. 약간 그런 어떤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고찰적인 차원에서 약간 다른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네. 이 질문은 이정재 감독님께서 채택하셨습니다. 정우성 배우님께서 채택할 질문을 네. 저기 남성분 계속 손 이렇게 흔드시는 분. 네. 네.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.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계속 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좀 머뭇머뭇거릴 때 그 두 분만이 지금 행동주의자처럼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게 한 명이 저 두광이고 한 명이 태신이라 생각이 드는데요. 그게 약간 제일 잘 보였던 장면이 맨 마지막에 태신이 너는 대한민국 군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두광의 얼굴이 굳어지거든요. 혹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관객한테 되게 이런 또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면은 태신처럼 행동주의자가 되라 약간 이런 메시지처럼 받았거든요.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하신 바가 있으실지 한번 궁금합니다.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정재 감독이 이제 그 씬 지적하신 것처럼 그 씬이 이제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도달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의 이제 그 스토리 안에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. 영화의 대단원은 그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그 제 뜻이 그 장면 안에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영화를 보고 제가 뭐 그 이태신 같은 행동주의자를 내가 되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저 또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. 다만 그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뭐 다 개인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혼자만의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뭐 전 지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의 시간이 동시에 흘러가잖아요. 그런데 역사가 쓰여지면 이제 모든 사람의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역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시간만을 기록하잖아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간만을 기록하니까 그 시간이 마치 역사에 기록된 부분이 대단한 거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그 생각과 깊은 과정을 갖고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적어도 그 79년 12월 12일 밤에 있었던 사건은 실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내린 결정의 과정은 대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은 인간들처럼 행동을 한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가치관도 있고 세계관도 만들고 뭐 평상시에는 다 떠들지만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인생의 중요한 국면에 도달하면 각자 그 자기가 그냥 자기 본능과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어떤 인간이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행을 하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살아온 전생애가 대답하는 한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의 중요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순간에 올바른 대답,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인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저한테는 어린 나이지만 그 79년 12월 10일에 이루어진 일이 제 인생에 너무 커다란 영향을 미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행동을 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자기한테 불행이 올 줄 알지만 또 자기 신념이 있으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우리 영화 속에 제 영화 속에 있는 사람이 실존 인물은 여기서 출발하지만 실존 인물 자체는 아닌데 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은 그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자기 패배자가 다가와서 자기한테 방금 말씀하신 그 말을 했을 때 자기 인생에 자기 전생애가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고 싶었어요.
이겼지만 결코 내가 기뻐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뭐 실제로는 인물은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제 영화 속의 인물한테는 그때 부끄러움을 주고 싶었습니다. 예. 네. 중요한 그 정정사항을 하나. 네. 네, 박수. 이렇게 멋진 어떻게 보면 연출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소한 그 정정을 하나 드리자면 리유저블 컵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드리도록 질문하신 분들은 그 서울의 봄 멀티 퍼퓸 격상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멀티 퍼퓸을 받아가실 분은 파는 게 아니에요. 약간 호객하는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됐는데 지금 손 들어주세요. 감독님 한 분. 저기 이정재 감독에게 인생 배팅이라고 쓰셨나요? 네네. 시선 강탈하신 관객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감독님한테 질문 있는데 일단 그 세 분이 다 감독님이셔서요. 김성수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게 약간 전 국민이 어떤 사건인지 이 인과관계를 너무 잘 아는 사건을 일단 영화로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 러닝타임이 진짜 길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일단 너무 잘 봤고요. 그리고 약간 영화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좀 이런 질문이기는 한데 이게 9시간 긴박한 걸 되게 축소해서 담으셨잖아요. 그래서 진짜 넣고 싶었는데 아쉽게 잘라졌던 장면이 있으면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고 혹시나 있으면은 뭐 나중에 DVD 같은 거 내실 때 합작을 역시 후회를 도모하시는 감독님이십니다. 블루레이 서플먼트를 벌써 이를테면 이제 디렉터스 컷 같은 얘기인데 만약 그 디렉터스 컷은 이제 그 영화가 굉장히 잘 되고 진짜 훌륭한 걸작으로 남기시면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도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내 영화의 어떤 부분을 더 보여줘야지만 내 영화가 더 풍성하고 더 완성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찍은 분량은 되게 많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신 이 완성된 영화가 저의 최종 작품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자를 때는 너무 아쉬운데 또 그거를 미련을 갖고 자르면 안 되고 이제 마치 그 손톱 자른 다음에 손톱이 내 몸의 일부였다고 그걸 갖고 다니지는 않잖아요. 그렇듯이 잘라주면 이제 그것은 제가 잊으려고 노력하거든요. 그리고 지금 나온 영화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또 그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그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전혀 다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. 지금 영화가 잘 되기만 바랄 뿐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영화 잘 되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힌트를 살짝 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잘 되게 총력전을 해서 꼭 지금 수록되지 못한 이 영화에서 잘려나간 손톱을 우리가 수거해가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저희 또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볼게요. 이번엔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는 어둠 속에 있는 저기 모자 거꾸로 쓰신 분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마이크 금방 드릴게요. 영화 너무 재미나게 잘 봤고요.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처음에는 런닝 타임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되나 싶은 걱정이 들었는데 정말 화장실을 갈 생각을 잊을 정도로 잘 봤습니다. 제가 감독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정재 감독님이 출연을 못 하셔서 좀 아쉬운 듯한 느낌이 제가 좀 들었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셨던 캐릭터나 있었던지 아니면 반대로 이정재 감독님은 저 역할이 좀 탐났다라는 게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그러네요 진짜. 이 정도로 또 이런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는 또 출연자로서의 배우로서의 욕심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. 관객분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답변. 저는 우성 씨 참모 역할 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. 감독님
의견을 좀 들어볼까요? 네. 만약에 이정재 배우님께 역할을 아니, 준다면 그 헌트를 떠올려 보면 네.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저는 헌트의 가장 큰 장점이 그 이제 그 우리 근현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상업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그 서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야기의 사건과 또 그 독립 찾기와 그 인물들의 딜레마 그다음에 그 지금 당장 벌어지는 사건들이 한꺼번에 흘러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옛날 감독들은 이제 이거는 이런 장면, 액션은 액션 장면, 갈등은 갈등 장면 이렇게 장면을 분할해서 씬을 대열하는데 확실히 이정재 감독은 이제 그런 그 모던한 그리고 현대적인 영화 언어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동시에 이렇게 모든 상황이 동시에 흘러간다는 걸 그래서 한 씬을 보면서도 그 앞에 있었던 씬과 이제 다른 씬들이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면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서울의 봄을 이정재 감독이 연출했다면 좀 다르지만 굉장히 그 박진감이 있고 더 이렇게 더 다양한 요소가 한 씬에 담겨지는 그런 영화가 됐을 것 같아요. 뭐 연기로 한다면 저는 뭐 우리 전두광 아니 이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러시면서 와 이게 상상이 지금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지금 안 돼요? 안 돼요?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 네, 안 된다고 합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출연 절대 못 하십니다. 네. 저희 그 어느덧 네 아시죠? 네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. 네 마지막 질문은 네 이정재 감독님께서 절대 그 전두광으로 출연을 못 하시지만 네 마지막 관객에게 행운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맨 뒤에 남성분 하얀색. 예 하얀색 네네. 예. 자꾸 상상이 돼서 지금. 영화 잘 봤습니다. 김성수 감독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이 영화가 물론 다른 장면 다 좋았죠. 특히 엔딩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시나리오를 쓰실 때 엔딩을 먼저 염두에 두고 쓰셨는지 아니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엔딩은 이렇게 끝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지 궁금한 점이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 스크롤 나올 때 군가가 나오는데 그 점이 인상 깊었는데 어떻게 저작권을 해결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그 엔딩이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? 엔딩. 그 인물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비춰지면서 인물들이 다 하나하나 비춰지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인물들이 그 기념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인물들이 하나하나 박히는 거는 원래 맨 처음에 그 김홍 대표님이 그 제작사에서 저한테 줬을 때도 그게 엔딩이었어요. 예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가 합류한 다음에는 여러 방식의 엔딩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를 썼었는데 이제 다 이렇게 찍어가면서는 그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다시 글로 돌아갔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마지막에 그 자막에 올라갈 때 원래 가장 근본이었던 그 사진을 다시 이렇게 넣는 그거는 제가 이제 결정해서 낸 거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다른 질문이 또 뭐였죠? 군가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이제 83년도에 군대를 갔는데요. 네, 오래됐죠. 그때 이게 오늘 제일 놀라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, 여러분들. 네, 그때 군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 다른 군가들은 좀 되게 저랑 안 맞더라고요. 군대도 저랑 안 맞고. 네. 그 노래가 너무 저한테 다가왔어요. 그 전선을 간다가 이거는 마치 다른 군가들은 저보고 자꾸 막 무조건 나가서 싸워라 이러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 전선을 간다라는 노래는 노랫말도 그렇고 음계도 그렇고 뭔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군인이 싸움을 끝난 다음에
뭐 자기도 다치고 동료 사람들도 많이 죽고 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 싸움터를 나는 떠나서는 안 된다. 이 전쟁은 허망하고 그 너무 헛된 희생이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알지만 떠날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의 가사였어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참 특이한 가사다. 그리고 특이한 노래다라고 해서 제가 늘 흥얼흥얼거리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이 영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음악 감독이랑 첫 번째 미팅을 하는 날 아수라를 했던 이재진 씨하고 미팅하는 날 제가 그랬어요. 이 영화 음악을 당신한테 다 맡기는데 대신 한 곡은 이미 정해졌다. 그랬더니 뭐냐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전선을 간다라고 하고 유튜브에서 제가 그걸 들려줬더니 그 음악 감독님도 쭉 듣더니 이거 좀 근거가 이상한데요.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를 저희가 채택하게 됐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판권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썼고 또 거기서 몇 부분은 또 그 음계를 써서 아까 그 이정재 감독님이 얘기한 그 이제 이태신이 그 바리케이트를 막 넘어갈 때 나오는 그 음악도 그 전설을 간다 해서 일부분 음계를 갖고 와서 바꾼 노래입니다. 예. 그 저작권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영화에 사용되었음을 알리면서 저희 관객과의 그 대화 질문을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오늘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이 팝콘이 쏟아져 있는 걸 봤거든요. 여러분 팝콘이 쏟아져 있는 건 무슨 신호죠? 재밌었다. 대박 흥행이잖아요. 네. 저는 이 영화가 그 대박 흥행이 되기를 저도 저널리스트로 바라는 이유는 정말 이 정도의 완성도와 이렇게 그 완성도가 메시지와 같이 결부되어 있는 이런 작품들을 한국 영화에서 보는 게 헌트 말고 어렵습니다. 아시죠, 여러분들도? 네. 아마 이제 그 세 분 오늘 자리도 그렇지만 그 같이 하시면서 그런 한국 영화의 힘을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정재 감독님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시면서 사실 이제 많은 계획들이 저희가 기다리는 이제 그 뭐 할리우드 영화 소식도 있고 그런데 늘 이렇게 좋은 영화가 나왔을 때 힘을 더 받는 그 에너지원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오늘 자리 또 많은 기운 받아가실 것 같은데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뜨거운 영화를 볼 때마다 이게 참 한국 영화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발전해 나가는 이 한국 영화에 또 동참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과 더 오래 더 많은 작품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울의 봄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글로벌 대스타의 지지를 받는 서울의 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정우성 배우님 마지막 멘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늘 이렇게 같이 작업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하지만 또 이렇게 오늘처럼 관객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자리한 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리면서도 그렇구나 하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제 뭐 서울의 봄 이제 개봉 앞두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새 한국 영화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관객 여러분들에게만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릴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뭐가 됐든 계속해서 그냥 영화인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성수 감독님 진짜 아수라 때도 이제 영화는 이제 다 쏟아붓고 끝낸다 하셨는데 지금 이제 다음에 뭘 쏟아부을지 모르는 작품을 또 이렇게 만들게 되셨어요. 다음 어떻게 계속 감독님 작품을 기다려야겠죠? 근데 아까 이정재 감독이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준비했던 형사 돌명하러 하는 그러니까 리솔루폰 같은 그런 영화를 하자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98년도에 이렇게 셋이 공식적으로 앉았다가 사적으로는 만났지만 이제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셋이 앉았는데 만약에 이제 두 분도 훌륭한 감독님이시면 허락한다면 이 두 분하고 같이 하는 그런 멋진 액션 버디 영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이건 진짜 오늘
오늘 더 그런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. 와, 네. 또 하나 오늘 사실 그 촬영 중인데 그 멀리서 촬영 중인데 제가 이제 아마 친한 동료고 다 또 형 동생이기 때문에 이정재 감독이 불원천리 여기 달려가서 네. 또 영화도 봐주시고 이렇게 한 그 우정, 그 배려 이런 거가 너무 좀 이게 좀 저를 좀 짠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긴 마음속을.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정재라는 이름은 이제 그냥 또 한국의 배우 감독이 아니라 사실 지금은 한국 영화가 한국 안에서 지금 되게 위축되고 있긴 하지만 밖에서는 대단하거든요. 특히 또 한국 영화 배우 중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대표 선수 손흥민 같은 그런 지금 이정재 배우. 박수 좀 주세요. 그래서 저는 이정재 씨가 또 이정재 감독이 하고 있는 모든 작품들, 또 해외에서 하는 작품들이 정말 잘 되고,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사석에서 형이니까 제가 정말 이정재 씨가 정말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책임감 있게 하셔갖고 정재 씨가 나오는 모든 작품들이 다 잘 되고 또 여러분들도 더 힘차게 응원해 주시고 저 역시도 그러고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한국 영화의 위상이 계속 떨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. 이상 영화의 신의 네, 애정어린 한 말씀이었고 저는 지금 오늘 이렇게 세 분 같이 함께 하셨는데 다음 작품 제목은 태양은 있다로 해서 네, 꼭 어디로 만드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희 오늘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릴게요. 저희 퇴장로는 오른쪽으로 나가주시면 되고요. 아까 말씀드린 리유저블 컵 네,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